일단 뭐 페이지 넘기지 마시고요. 맨 앞장부터 시작할게요. 맨 앞장부터. 그냥 요 상태에서 같이 보면서 진행할 거예요. 이제 2번은 131회 차예요. 그러니까 회차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전파진흥원에서 쓰는 공식적인 명칭은 2023년도 2회차죠. 그 다음에 2024년도 1회차가 내년 1월이나 2월에 시험이 있는데 그거는 132회예요. 132회가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131회, 올해 지금 이제 7월에 시험 본 131회 문제풀이 및 132회 합격 전략 설명 이렇게 돼 있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 장에 보시면 뭐 이제 그 홍보지죠, 홍보지. 홍보지는 나중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한 10시 반, 한 11시 한 20분 정도에 한번 휴식 타임을 가질 거예요. 그 전에 잠깐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교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1회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131회 이제 출제 문제 분석해서 이제 출제 문제가 2페이지에 있어요. 1교시에 13문제인데 제일 여기에서 당황스러운 문제는 뭐냐면 10번 문제예요. 10번 문제. 이제 IDC 비상전원 설비 중 ATS와 TTS 두 가지를 물어본 건데 비교하는 문제예요. 두 가지를 물어봤다는 거는 비교를 하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비상전원이잖아요. 전원이니까 정보통신 설비는 아닌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 쪽 설비잖아요. 예. 전기 쪽 설비니까 이게 이제 다 모르셨을 거예요. 이제 아는 분도 물론 계셨겠지만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문제 중에 하나고, 나머지 문제는 사실 학원에서 이미 가르쳤거나 대부분 다 가르친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1교시가 이번 시험에서는 제일 쉬웠어요. 뭐 OSI 7 레이어하고 TCP/IP 비교하는 문제는 뭐 전통적인 문제고요. 이미 뭐 다 모든 학원에서 다 답으로 가르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주파수 채배기는 이제 믹서에 들어가죠. 믹서. 주파수를 튀기는 높은 고주파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가르치진 않았겠지만 채배기라는 용어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어차피 PLL 채배기를 구성하는데 PLL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그런 쪽과 연관을 시켜서 문제를 풀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해복구센터의 RPO하고 RTO는 이거는 정보통신 정보관리기술사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던 문제예요. 그래서 저도 이 문제를 학생들한테 가르쳤고 문제로 풀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제도는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TV 화이트 스페이스도 이미 학원에서 다 가르쳤던 문제고, 국내 응용 사례가 이제 조금 내가 최근 사례를 잘 모를 수는 있지만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NTN은 다 나올 걸로 예상했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UWB는 정의는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임펄스 라디오 방식하고 캐리어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이제 임펄스 라디오 방식하고 캐리어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UWB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쓰는 방식 중에 임펄스 라디오 방식은 주로 위치치기를 하는데 많이 쓰고, 그 반송파 캐리어를 이용한 방식은 주로 데이터, 초고속 데이터를 보내는데 많이 쓰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점에 이제 그거를 몰랐을 수는 있어요. 이제 문제 푸시는 분들이 UWB는 알지만 뭐 뒤에 세부적인 방식을 몰랐을 수는 있지만 UWB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한 3분의 2 정도는 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임펄스 라디오하고 캐리어 방식을 어떤 식으로 좀 고민해서 써야 되는 게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테라이러츠도 이번에 다 나올 걸로 예상했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제로 트러스트도 요즘 보안 쪽에 이 제로 트러스트가 굉장히 이슈거든요. 그래서 다 나올 걸로 예상했었어요. 저도 많이 가르쳤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는 제가 이제 좀 당황스러운 문제였다. 이제 전기 쪽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활용한 정보통신망 관리 방안은
디지털 트윈은 다 가르치는데 정보통신망 관리 방안까지 가르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이 현실 세계를 그대로 가상의, 그러니까 컴퓨터 속의 가상의 모델로 구현한 다음에 현실 세계를 시뮬레이션 하거나 시뮬레이션에서 예측하거나 이런 쪽에 쓰이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이 현실에 있으면 그거를 똑같이 컴퓨터 그 컴퓨터 속에 가상 모델을 만들어 놓고 똑같이 데이터를 받아서 시뮬레이션 하거나 이런 쪽에 착안을 하면 충분히 쓸 수 있는 문제예요. 디지털 트윈의 개념을 알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공사의 위험성 평가는 이건 왜 나온 거냐? 이거는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요즘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감리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면 위험성 평가를 다 시키고 있어요. 저희 현장에서도 위험성 평가를 하고 있고,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쪽에 안전관리자가 따로 선임이 돼 있기 때문에 시공사에서 제가 3달에 한 번씩 위험성 평가, 수시 평가 자료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험성 평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에 강화된 그 변화된 상황을 좀 시험 문제로 출제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업무용 건축물, 공동주택. 이 말은 곧 뭐냐면 업무용 건축물하고 공동주택은 건축물에 한해서 이야기하는 거. 건축물에 한해서 용량계산서. 왜냐하면 다른 쪽에서는 용량계산서가 거의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 있는 데도 있지만 건축물의 용량계산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왜냐하면 CCTV를 예로 들자면 CCTV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30일치를 저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30일치를 저장하면 저장 메모리 용량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거를 어떻게 산정하냐고요. 계산을 해서 CCTV가 몇 대, 초당 날리는 비트 수는 몇 대, 그러니까 초당 몇 메가씩이 날라오고 한 대로부터, 그러면 CCTV 대수가 있으면 그거 곱하기 초당이니까 1시간에 60분이잖아요. 1분은 60초고 60 곱하기 60 곱하기 24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30일치 곱하기 30에서 저장 용량을 계산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여유 공간 두고 용량 계산서를 뽑아서, 그러면 몇 테라 이상짜리를 우리가 저장 용량으로 이 뭐 아파트나 업무용 건축물에는 가져가면 좋겠다. 근데 용량 계산서가 이거 하나뿐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개가 이제 용량 계산서가 있을 수는 있는데, 이거는 뭐 제가 정규 이론반에 용량 계산서를 왜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데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빼야 되는 문제는 10번을 빼야죠, 당연히. 만약에 내가 이제 문제를 푼다면. 그 다음에 뺀다라고 하면 이제 뒤에 내가 앞에 개념은 알고 있지만 뒤에를 잘 모르는 것들. 그러면 이제 거기 UWB나 아니면 뭐가 있지 또? 뭐 RPO하고 RTO를 RPO하고 RTO는 저희 학원생들은 아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뭐 다른 쪽에 이제 한 문제를 빼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132일의 2교시 문제는 이제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DSS CDMA 물어보는 거예요. 결론은 CDMA에서 확산 코드를 사용하죠. YC 코드를 사용하는데 그 YC 코드가 64개가 있는데 그 64개가 다 직교하는 거예요. 직교하는 코드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YC 코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직교의 개념이 뭐냐? 직교의 개념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관성을 따져보면 0이 나오는 게 직교의 개념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특성을 설명하죠. 그 확산 코드 64개가 각각의 특성이 있어요. 각각이 아니라 모든 그 64개의 YC 코드는 특성이 있어요. 그 YC 코드를, 그러니까 그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는 거라서, 이제 DSS 방식은 DSSS 방식은 내가 알고 있는데, 직교의 개념까지는 어떻게든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특성을 잘 모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뒤에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고, 왜냐하면 그리고 현재는 CDMA 방식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이제 지금은 OFDM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는 2G, 3G 이쪽을 다 이동통신에서 공부를 시켰는데 지금은 이동통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2G, 3G 이런 부분을 안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이 어려웠을 수는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적외도 군집위성 통신 2번 문제. 적외도 군집위성 통신망 구축 시 적외도 위성통신망이죠.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어서 적외도 위성통신망은 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전송 채널 모델 및 핸드오버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전송 채널 모델이라고 하니까 이제 대단한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결론은 우리가 프리스 전력 전송 방정식 있잖아요. 거기에서 손실 요인을 뭘로 더 잡을 수 있냐. 근데 이거 위성통신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가 있죠? 전리층을 뚫어야 되고 대륙권을 뚫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손실 요인들을 그리고 적외도 위성통신은 라인 오브 사이트가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전송 손실 요인이 내가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을 뚫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땅바닥에서 전송 손실 고려 요인 그거 딱 하나 하고 그다음에 전리층하고 대륙권 요 정도 채널 모델 생각해서 쓰면은 어렵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핸드오버 같은 경우에는 왜 문제가 되냐면 지상에서는 핸드폰을 가진 내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외도는 위성이 더 빨리 돈단 말이에요. 지구 자전 속도보다.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위성이 빨리 돌아요. 더 빨라요. 나보다. 그러니까 위성이 나는 위쪽 위성을 잡고 있는데 위쪽 위성이 점점 멀어진단 말이에요. 멀어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위성으로 넘겨줘야 되잖아요. 나를. 그러니까 그 환경이 다른 거예요. 그 특성에 그거를 알고 있느냐 이거를 쓰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사실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인데 그다음에 이제 방송통신 기자재 관련 적합성 이거는 뭐 다 아는 문제죠, 사실. 적합성 제도 및 유형,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을 쓰라는 거예요. 유형은 세 가지를 쓰고 방송통신 기자재 관련 적합성 제도가 왜 필요한지, 개념은 뭔지, 뭘 하는 건지, 왜 하는 건지 이런 거 쓰고 적합 인증, 적합 등록, 잠정 인증에 대해서 쓰라는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터널의 재해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정보통신 경보 설비. 사실 이거는 몰라도 쓸 수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도로 터널이잖아요. 터널에 여러분들이 차를 가지고 다니시면 많이 보시는 게 뭐예요? 일단 터널에 진입하면 위에 막 펜들이 돌고 있잖아요. 펜은 아니에요. 정보통신 설비. 근데 펜을 쓸 수 있죠. 전체 설비 중에 펜 같은 거를 걔는 뭐라고 하냐면 전력환기 시설이에요. 전력환기 시설이고 그 다음에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게 CCTV가 설치되어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설치되어 있어요? 방송 설비가 설치되어 있어요. 방송. 그러니까 방송을 하게 돼 있어요. 거기 그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사이렌 소리 같은 거 나잖아요. 그게 방송 설비거든요. 방송 스피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라디오 재방송 설비가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VMS라고 해서 이렇게 LED 판으로 표시해주는 그러니까 안내판. 그 내용을 바꿀 수가 있죠. 그런 설비들이 들어가죠. 정보통신 설비에 대표적인 게. 그거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도로 터널을 차를 가지고 다닐 때 봤던 것들 쓰면 돼요, 사실. 이제 그런 의미고 제가 도로 터널을 지금 감리를 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4GHz 대역 무선랜 출력이 전파법 기준치를 초과하여 대출력으로 송출될 경우. 무선랜은 알겠는데 그러면 무선랜의 전파법 기준치가 뭔지를 알아야죠. 전파법 기준치는 메가헤르츠당 10mW예요. 그러면 걔를 우리가 dBm으로 환산하면 뭐예요? 10mW라니까요. 메가헤르츠당. 메가헤르츠당 몇 dBm이에요? 10mW니까요. 10dBm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서 이렇게 될 경우 RF 신호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죠. 이거는 대단히 황당한 문제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가 없어요. 안 좋을 거다. 이렇게는 예견이 됐지만 이거는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르를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안 좋을 거다. 이 정도만 쓰면 되고요. 그 말 한두 마디만 쓰면 되고요.
사르에 의해서 정확히 측정해서 해야 된다. 사르를 많이 언급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류의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무선 랜에 대해서 써나가면서 전파법에 규정된 기준치가 뭐고, 그래서 그 기준치를 초과하면 안 되고, 만약에 초과될 경우에 사르 규정에 의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이제 너무 초과된 경우에는 인체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정도 쓰면 돼요. 정확하게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어떤 개가 나한테 영향을 줘서 내가 암이 유발된다든지 이런 내용은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는 제가 대단히 쉬운 문제라고 그랬죠. 1층과 2층에 100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그러면 200명이 총 근무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친절하게도 사용자를 20명 단위로 그룹핑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20명당 스위치 한 대씩 쓰라는 거예요. 스위치 한 대씩 쓰라는 거잖아요. 그룹핑 하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은 2층 전산실로 연결. 그러면 어떻게 일단 구성도를 그리고 갈게요. 일단 스위치가 한 대예요. 20명이 있어요. 스위치 하나는 있으면 포트가 많은 거를 사용하면 되죠. 이번에 나오는 포트가 12개짜리 아니고 아니에요. 아니에요. 포트는 많은 스위치도 있어요. 예. 뭐 32 포트도 있고요. 뭐 많이 있으니까 그냥 쓰면 돼요. 그냥 근데 문제는 몇 포트짜리가 없으니까 그냥 20명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몇 명에서 몇 명까지예요? 21명에서 40명까지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뭐예요? 81에서 100명이에요. 여기 1층이에요. 2층도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 그러면 총 몇 대 나와요? 여기 5대 나오죠. 근데 얘를 스위치 한 대로 묶어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죠. 올릴 수도 있지만 이중화를 고려해야 돼요. 이중화. 그러니까 한 대를 더 둬서 얘를 뭐라고 제가 가르치냐면 얘를 접속형 스위치라고. 이거는 제가 만든 용어가 아니에요. 이미 다 있는 용어예요. 얘는 L2 스위치. 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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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2인데 얘는 분배형 스위치. 얘는 사용자를 접속하는 스위치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분배형. 스위치에서 받아서 분배형으로.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이렇게만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올라가면 되죠. 여기에 전산실로 전산실로 가면 되죠. 그러면 전산실에는 뭐가 있어요? 스위치가 있겠죠. 이번에는 뭐예요? L3 스위치. 백번 스위치가 놓여요. 백번 스위치. 여기는 이중화 해놓고 얘도 이중화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중화 해야 되죠. 백번 스위치. 이제 얘는 1층이니까 2층에서도 똑같이 받을 거예요. 이렇게. 백번 스위치가 있고. 그러면 방화벽도 이중화 해야죠. 방화벽 이중화. 이렇게 구성해서 인터넷으로 나가면 돼요. 이렇게. 이게 구성도의 끝이에요. 얘는 1, 2층. 그러면 스위치는 몇 개가 들어요? L2 스위치가 한 층에 몇 개예요? 7대죠. 7대. 2대 있으니까. 7대. 2개 층이니까 스위치가 몇 대 필요해요? 14대. L2 스위치가 14대, 백본 스위치가 2대, L3가 2대, 방화벽이 2대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요 내용으로 보면. 구성도는 너무 이거 그릴 필요 없어요. 뒤에 다 구성도 있어요. 답에. 구성도가 이거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있으니까요. 그리고 설계 내역서는 인건비하고 경비 다 필요 없고 그냥 요 재료비만 가지고 구성해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역서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규격. 처음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설계 내역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명칭, 규격 이렇게. 그 다음에 단위, 대수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격인데 대당 가격이야죠. 한 대당 가격. 그러니까 그거를 뭐라고? 단가. 가격.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노무비하고 경비 항목이 있어요. 얘는 재료비고, 이제 노무비하고, 얘를 설치하는 노무비하고 이 노무비에 대한 경비가 얼마만큼 들어가는지 요 경비 항목이 있는데 얘는 빼라고, 얘는 안 써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L2 스위치, 규격은 뭐 안 써도 되죠. 단위는 대. L2 스위치가 몇 대예요? 14대. 단가가 100만 원. 그러면 여기가 1,400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L3. 두 대가 들어가죠. L3는 뭐 200으로 칠까요? 200만 원. 단가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200만 원. 그러면 얘는 400만 원. 방화벽요? 두 대, 1,000만 원. 그러면 얘가 2,000만 원. 이렇게만 해놓으면 안 되는 게 여기 선을 그려놨잖아요. UTP 그냥 1000m 잡고 이렇게 해서 가격 요것만 계산해서 하면 설계내역서 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 문제가. 이제 3교시에 이제 1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131에 이제 3교시 유선통신 선로상의 동축 케이블 누아는 다 알죠. 크로스토크라고 하고 제가 이제 누아는 예전부터 한번 언젠가는 왜냐하면 잡음, 간섭 이런 문제는 다 나왔는데 누아가 지금까지 딱 시험 문제 한 번 나왔어요. 지금 이제 131회 이전에. 그래서 제가 누아가 언젠가 한 번은 얘를 낼 것 같은데 계속 고민하고 있었고 제가 누아에 대해서도 계속 시험 문제를 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 나왔어요. 이번에. 현상과 극복 방법. 얘는 누아라고 하는 거는 내가 통신선로가 지나가고 있는데 그 옆에 전력선이나 다른 통신선이 지나가고 있으면 전기적 결합이나 자기적 결합에 의해서 내 통신선로, 내가 통신하는 선로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누아라고 하거든요. 이제 이제 그거를 쓰는 거하고 근단 누아가 근단 누아가 있고 원단 누아가 있는 거죠. 이제 근단 누아는 뭐냐면 다른 선로가 내 입력 측에 영향을 주는 거를 근단 누아라고 하고 내 출력 측에 영향을 주는 거를 원단 누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복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접지 아니면 뭐예요? 케이블을 꽈서 쓰는 거, 꼬는 거. 두 가지 이제 뒤에 있어요. 다 있으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대책은 뭐예요? 격리죠, 격리고 그 다음에 차폐도 있을 수 있어요. 차폐. 근데 차폐는 왜 잘 안 쓰냐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냥 접지하는 게 낫죠. 그래서 그러니까 방법상으로는 많은 게 있는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써놨어요. 접지하고 접지하고 꽈서 쓰는 거. 이제 꼬임선을 사용해라. 두 가지만 써놨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사실 이격시키는 거예요. 이격시키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VPP, 이제 버추얼 파워 플랜트는, 얘는 우리가 이제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여러 개의 분산 전원들이 있잖아요. 분산 전원의 특성은 뭐냐면 얘는, 태양은 비 오면은 발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되게 예측하기가 힘들고, 뭐 풍력도 마찬가지로 바람이 많이 불어야 발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를 다 분산 전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의 가상 발전소를 만드는데 얘가 이제 결론은 그렇게 만들려면 결론은 정보통신 설비 ITS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ITC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공사의 감리 표준 품셈은 얘는 2019년도에 이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감리 품셈 표준을 만들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이게 그때 만들어졌을 당시에 얘가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아서 제가 많이 가르쳤는데 최근에는 안 가르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가 시험 문제로 나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은 이미 알고 있어요. 감리 표준 품셈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사의 종류, 복잡도, 난이도, 거리에 따라서 감리 표준 품셈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 표준, 그러니까 규정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쓰라는 거고요. 이제 4번 문제는 정보통신공사의 착공전 설계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뭐 기본적인 문제죠. 이거 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지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착공 전에 정보통신 쪽의 설계도를 지자체에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제출한 적 한 번도 없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사용전 검사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지자체에서 하는데 뭐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사용전 검사는. 그러니까 건축 설계 도면 그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면 건축 설계도 뭐 다 설계도를 다 제출하게, 이미 그 안에 우리 쪽 정보통신 쪽 설계도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냐면, 이제 관공서에서 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냐면, 우리 정보통신 쪽에서 제출한 적은 없거든요. 근데 건축 쪽에서 이미 인허가 받을 때 제출했어요. 그래서 제출해서 이미 거기 정보통신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건축 쪽에 줘도 돼요. 인허가 내줘도 돼요라고 통보를 해줬기 때문에 건축 인허가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이제 하여튼 이런 법적인 사항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미 이제 알고 있고 뭐 이미 다 가르쳤던 부분이라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OT 테크놀로지 시큐리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거기 이제 말 자체가 오퍼레이팅 테크놀로지니까 운영 기술이잖아요. 운영 기술의 보안이니까 이게 운영 기술의 보안이란 결론은 얘가 뭐냐면 산업 설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업 설비. 그러니까 얘한테서 보안은 우리가 보안하면은 맨 먼저 세 가지를 지켜야 된다고 하잖아요. 기밀성, 그 다음에 무결성, 가용성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IT 보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기밀성이에요. 근데 산업용 설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용성이에요. 그러니까 걔는 가동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가동을 해야 되니까 가용성을 지켜줘야 되는 보안 쪽이 이제 OTS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고요. 6번은 너무 쉬운 문제죠, 얘도 이거는 왜냐하면 복잡하지가 않아요. 문제 자체가 지금 서브넷을 나누는 문제인데 그냥 30개인 서브넷으로 설계하시오. 달랑 이거기 때문에 8개가 나오고 서브넷을 어떻게 가져가기만 하면 된다. 고 쓰면 되기 때문에 정말 단순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브넷 문제 중에는 정말 단순한 문제라서 충분히 푸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손을 대셔야 돼요. 반드시.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4교시 문제는 OWC는 결론은 뭐냐면 가시광통선이에요. 가시광통신을 만드는 표준인데 그 중에 라이파이하고 OCC,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하나가 이제 표준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2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많이 쓰는 거. 그 다음에 이제 GNSS 기술과 연계, 이제 KPS 쓰라는 거잖아요. KPS는 많이 이미 뭐 다 학원이나 나올 걸로 예상됐던 문제예요. 이제 예상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EMP 발생 원리와 EMP에 대한 보호 기술. 얘도 사실은 전통적인 문제일 뿐더러 뭐 다 저는 이제 이번에 멘토반에서 얘를 한번 다뤘어요. 이제 문제풀이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온비프 프로토콜. 이제 요즘 CCTV는 다 온비프 프로토콜을 따르고 있죠. 근데 이제 온비프 프로토콜이 뭔지는 알겠는데 CCTV 관제 서비스 구축 방안에 얘를 이용해서 CCTV 관제 서비스 구축 방안을 설명하는 게 어려웠을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공중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지능형 이상 음원 탐지 시스템. 얘는 어디에서 나온 문제냐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는 그 정보통신공사협회 산하의 연구기관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융합설비 설계 기준이라는 거를 내놨어요. 그 중에 하나의 이상음원 탐지 시스템에 대한 구성요소하고 설계시 고려사항이 거기 있어요. 이거 제가
심화반 마지막 전 시간에 이 융합설비 관련돼서 한번 쭉 다룬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예측한 문제하고는 달라요. 저는 이제 스마트 횡단보도나 알기 쉬운 문제들이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이상음원 탐지 시스템이 나올 걸로는 저도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다루면서 이제 이쪽의 설계사항을 다룰 때 만약에 다른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응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좀 어렵지는 않은 문제예요. 그다음 6번 문제는 방송공동 수신설비 설치 기준에 고시된 방송 안테나 시공시 고려사항. 어려운 문제 아니죠? 이제 방송공동 수신설비는 다 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출제 경향 이제 4페이지. 네, 이렇게 하면은 일단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제 소개도 안 하고 했네요. 저는 이제 오늘 처음 물론 저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제 이제 이름은 장부진이고요. 제 이메일을 알려드릴게요. 네, 여기에요. 그러니까 제가 핸드폰 번호는 안 알려드려요. 이제 공개 강의 시간에는 안 알려드리거든요. 이제 혹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이쪽으로 메일을 주시면 제가 아주 제일 빠른 시간 안에 연락을 드리거든요. 이제 답을 드린다든지 그렇게 하니까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에 뭐 그러니까 뭐 핸드폰으로 전화를 왜냐면 가끔 이제 정말 우리 수강생도 아니고 여기 와서 강의를 들으신 분도 아닌데 제 핸드폰으로 전화가 오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제가 공개 강의 시간에는 안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하여튼 이렇게 되니까 질문이 있거나 이러면 이쪽으로 뭐 오늘 강의 내용도 좋고 그러니까 오늘 문제풀이 내용도 좋고 아니면 뭐 이제 다른 내용도 좋고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제일 빠른 시간 안에 답변은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럼 답변은 반드시 드려요. 반드시. 제가 한 번도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떤 분한테 메일이 안 와서 답변을 못 드린 적은 있어도 메일이 오면은 무조건 답변은 드려요.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항상 대응은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4페이지 진행할게요. 이번에는 항상 그렇지만 홈 네트워크 쪽하고 제가 나누는 분류 기준이에요. 제가 나누는 분류 기준에 따라서 보면 홈 네트워크하고 엔지니어링 법 접지 TCP IP 쪽이 강세였죠. 이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배치가 됐어요. 2, 4교시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이번 시험에는. 1, 3교시는 쉬운 시험이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특정 분야에 문제가 편중되어 있다는 거가 보이죠. 거기 그래프를 보시면 딱 보여요. 엔지니어링 법 접지 쪽에서 9문제, 홈 네트워크 쪽에서 7문제, TCP IP 쪽에서 4문제. 이거 합치면 몇 문제예요? 20문제예요. 우리 정보통신기술사 시험 문제가 총 몇 문제예요? 31문제예요. 31문제 중에 20문제가 이쪽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번 시험도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1교시는 제가 보기에 너무 쉬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서 1교시는 변별력이 별로 없어요. 2, 3, 4교시에서 결론은 갈렸을 건데 2, 3, 4교시를 어떻게 풀었냐가 결론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점수를 많이 받냐, 조금 받냐. 그 다음에 뒤에 가시면 이제 120회부터 131회까지 총 나온 문제를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홈 네트워크 쪽이 제가 분류하는 게 뭐가 있냐면 아까 가시광통신, 무선넷, UWB 이런 쪽 다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AI 이런 쪽이 다 홈 네트워크로 제가 분류하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최근에 제일 문제가, 그러니까
120회부터 131회까지 보겠다고 하는 거는 몇 년을 본 거냐면 4년 본 거예요. 4년. 4년짜리 4년치 문제를 봤더니 이렇다는 거고. 이제 사실 회차별로 문제를 분류하는 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회차에 그러면 꼭 이렇게 나오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문제를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몇 년을 걸쳐서 놓고 보면 어느 쪽에 문제가 많이 나오는구나, 어느 쪽은 좀 소홀하구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어요. 계략적으로. 지금 이제 그 자료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TCP/IP하고 무선공학,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동통신. 사실은 5개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정도 5개 분야를 공부를 잘하면, 내가 확실하게 하면, 내가 5개 분야에 어떤 문제가 나와도 틀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합격하죠. 근데 어떤 문제가 나와도 반드시 풀지는 못하잖아요. 5개 분야에서 내가 예측한 문제가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결론은 다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특히나 5개 분야에 치중할 필요는 있다. 좀 더 세세하게 공부를 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경향성이 뭐냐면, 지금은 예전에는 그냥 개념 UW면 단순히 UWB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UWB는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도 임펄스 방식하고 판소파 방식 2가지를 딱 물어보잖아요. 좀 세부적으로 내려가서 물어보는 경향들이 시험에 있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금 더 5개 분야는 특히나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제가 문제를 어떻게 나눴냐를 그 뒤에 문제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를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0페이지요. OSI 7 레이어하고 TCP/IP 레이어 비교. OSI 7 레이어는 참조 모델이죠. 7계층으로 구성된 참조 모델이고요. ISO에서 발표한 거예요. 그 다음에 TCP/IP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인터넷으로 TCP/IP 모델을 사용하고 있죠. 이게 기본 모델이고 얘는 유연하기 때문에 계층을 추가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에 시큐리티를 하나를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져가고 있죠. 근데 하여튼 4계층 모델이고 IETF에서 발표한 거죠. 그래서 특징은 두 개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계층화, 그 다음에 계층이 독립적으로 돼 있고 추상화된 인터페이스, 그 다음에 이제 표준화 이런 특징이 있고요. 뭐 개념도는 뭐 그냥 7계층하고 4계층 그려놓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유사점하고 차이점은 그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비교를 하셔야 돼요. 비교. 그래서 뒷페이지에 OSI 7 레이어하고 TCP/IP 레이어의 통신 모델, 그 다음에 실제 구현 모델, 뭐 7계층, 4계층, 그 다음에 뭐 표준화 기관 ISO, IETF, 정형성, 규칙성, 유연성 이 특징이다. 뭐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게.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저번 회차부터 문제풀이를 예전에는 문제풀이를 제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이제 이런 형식으로 답안을 제공해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제 답안지 형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제공을 해드리고, 왜 이렇게, 이게 뭔데? 이게 답안지 형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리고 지금 제가 푼 게 제가 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포맷이에요. 이렇게 써라, 무조건. 1교시는 포맷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가르치고 1교시 포맷은 그래서 13문제가 다 똑같아요. 여러분들 가만 보시면 개요, 정의, 특징이나 등장 배경, 필요성 이런 걸로 나가 구성이 되고요. 이번에는 무조건 앞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림이 하나 있고 나번에 뭐 특징이나 뭐 이런 걸로 하나 채우고 뒤에는 뭐가 있어요? 무조건 비교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맺은 말은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한두 줄로 쓰는 거예요. 다 이렇게 돼 있어요, 1교시는.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 채배기는, 입력 주파수, 얘는 주파수를 튀기는데 무조건 내가 원하는 주파수를 튀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M 배출력으로 튀겨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수배로 항상 튀긴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거기, 주파수 채배기의 개요인데 앞에 있죠. 입력 주파수의 M 배출력을 만들어내는 주파수 채배기의 개요. 그래서 낮은 기본 주파수 발진기를 항상
낮은 주파수,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2.4기가다 그러면 2.4기가를 바로 출력해주는 장치는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뭐냐면 수정 발진기나 이런 발진기 아주 낮은 주파수에서 먼저 발진을 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주파수 채배기를 이용해서 튀겨서 높은 주파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배로 채배시킨 주파수를 출력하는 RF단의 핵심 부품이에요. 부품으로 보고 단순 이제 특징을 보면 단순히 배수 주파수로만 증가하고 있고요. 주파수 상향 변환만 가능해요. 그다음에 이제 비선형 회로로 주파수를 튀긴다는 게 그냥 그 비선형 회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선형 회로로 주파수 채배기는 구성되어 있고요. 주로 목적은 고주파 신호를 생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개념들을 보시면 거기 RF 있죠. RF. 맨 왼쪽에 보시면 걔가 아주 낮은 수정 발진기나 이런 쪽에서 발생시킨 주파수예요. 그게 그다음에 PFD, CP, LPF, VCO 이거 뭐예요? PLL이죠. PLL 거쳐서 주파수를 안정시킨 다음에 그 N배 곱하기 N 해가지고 쭉쭉쭉 거기는 이제 그 주파수 채배기 그림을 제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는 뭐 무선통신, 레이더, 위성통신. 그러니까 높은 주파수가 필요한 쪽에는 다 응용하고 있죠. 주파수 변환 및 합성을 하는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는 뭘로 만들었냐면 주파수 채배기하고 주파수 분배기로 만들었어요. 채배기는 이제 주파수를 증폭하는 거고, 이제 곱하기의 개념이죠, 일종의. 주파수 분주기는 나누기의 개념이에요. 분할을 하는 거고, 입력 주파수의 2배, 3배 이렇게 높아지고, 입력 주파수의 2분의 1배, 3분의 1배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복잡성은 주파수 채배기가 훨씬 더 복잡한 거예요. 왜냐하면 비선형 회로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응용 분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합성 및 레이더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거고, 주파수 분주기는 주로 RF 시스템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요. 주로 디지털 시스템에서 주파수를 분주할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 다음에 RPO하고 RTO는 이거는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그러니까 IDC 센터에서 장애가 발생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장애가 발생했다고 치고 RPO하고 RTO는 뭐냐면 재복구 센터를 만들기 전에 기준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준. 여기는 시간이에요. 시간.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요. 얘는 시간이고요. 장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목표를 잡아야 되는데 재복구 센터의 수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 장애가 딱 발생하면요, 뭐가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복구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면 이때 복구할래? 1시간 후에, 여기는 1시간이라고 하고, 여기는 1일이에요, 1일. 여기는 1주예요, 1주. 그러면 이 시점에 복구하면 좋겠죠. 제일 좋은 게 이 시점에 복구하는 거. 하루 지난 다음에 복구하면 서비스를 이만큼 또 못 하잖아요. 장애 복구가 안 됐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리스크는 늘어나요. 리스크는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늘어나죠. 근데 뭐예요? 비용은, 여기는 비용은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빨리 복구한다는 거는 비용이 그만큼 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RTO라고 하는 거예요. 타임. 리커버리 타임 오브젝티브. 시간 목표는 어디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구 시간 목표는 어디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RTO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거기 RPO는 뭐냐? 여기 이제 장애 이전 시점을 보면 여기까지 서비스가 되고 막 데이터가 쌓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고도 1시간 전의 데이터, 얘도 1일 전의 데이터, 일주일 전에, 7일 전의 데이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어느 시점 거를 데이터를 복원하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제일 좋죠, 이게. 바로 장애가 나기 이전 시점의 데이터를 복구하는 게 제일 좋잖아요. 하루 전 거를 복구하면 그만 하루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7일 거 하면 7일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크도 여기도 어떻게 돼요? 위험도도 이렇게 가면 증가해요. 근데 비용은 또 반대죠. 비용은 빨리 그러니까 바로 이전 거를 복구하면 더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장비 설비를 더 많이 넣고 시스템들을 더 많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목표 시점을, RTO 시점을 어디로 할 거냐? 얘는 RPO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포인트. 어느 시점 데이터를 복구할 거냐? 그래서 이거를 결정하고 재해복구 시스템을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안 되면 어느 재해복구 시스템을 그냥 구축만 하는데 어느 시간으로 놓고 복구를 할 거냐, 어떤 시점에 데이터를 복구할 거냐, 이게 먼저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얘가. 재해복구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정의는 RPO는 뭐예요? 데이터 장해복구 가능 시점. 그 다음에 RTO는 장해복구를 하는데 드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왜냐하면 RPO하고 RPO도 이쪽에 가깝고 RTO도 이쪽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고가용성이라는 거죠. 가용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 복구 시간하고 목표 복구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고 재해복구 기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개념도는 그렇게 그리고 결정식 고려사항은 얼마만큼 뭐 데이터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지, 감내할 수 있는 데이터 손실의 양은 뭔지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결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비교는 RTO하고 RPO하고 해야 돼요. 두 가지를 줬기 때문에. 네, 복구 지점하고 복구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제 하나는 데이터 손실을 의미하는 거고,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실로 보면 RPO는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거고요. RTO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서비스를 못 하니까 서비스 손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를 해서 보면 돼요. 이게 정보관리 쪽에서 몇 년 전에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이미 이제 제가 이제 이번 멘토반 할 때는 몇 년 전 제가 5년 전 것까지 다 한번 문제를 다 풀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쉽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인증 제도. 뭐 얘는 목적은 뭐냐면 초고속 정보통신 활성화, 그다음에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입한 법적인 제도는 아니고요. 권장형 인증 제도예요. 권장하는 거예요. 권장하는데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유명 브랜드 아파트에서 많이 해요. 이제 뭐 자이나 아니면 뭐 삼성이나 삼성의 네미안 이런 쪽에서 그냥 건축물 만들 때 우리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뭐 1등급이다, 특등급이다 이렇게 인증 받아서 하는 거죠. 돈도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이제 특등급이면 설비를 더 많이 갖춰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더 비싸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군의 필요성은 고도화, 그 다음에 정보통신 활성화, 그 다음에 이제 미래 정보통신 서비스를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건물주들은 건물 가치를 상승시키려고 인증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도는 그렇게 돼 있고요. 이제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데는 이제 최종 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인데 인증기관은 전파관리소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심사는 어디에서 하냐면 전파관리소에서 해요. 전파관리소 잘못됐네요. 전파관리소가 아니라 정보통신 거기 잘못됐어요. 그림이. 심사기관이 전파관리소가 아니라 정보통신 어디더라?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찾아서. 제가 그림을 제가 그렸거든요. 근데 제가 잘못 썼어요. 그래서 심사기관에서 접수하고요, 심사하고요, 적합 여부 판정해서 심사 결과 승인 통보를 심사기관에서 다 해요. 근데 이제 인증기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실적 보고를 다 해서 관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증의 종류는 설계도서만 가지고 하는 예비 인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은 다음에 검사하는 본인증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 건물 인증하고 사용전 검사를 비교했어요.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에 법적 의무는 없어요. 근데 사용전 검사는 법적 의무가 법사항이죠. 근데 대상 면적은 3,300제곱미터 이상, 사용전 검사는 15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이제 주관기관은 전파관리소고요. 사용전 검사는 지자체예요. 평가 대상은 초고속 정보통신 건물 인증은 군의 통신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뭐 방송통신 설비 이런 게 평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전 검사는 방송공동 수신 설비, 군의 통신 선로 설비, 그다음에 이송통신 군의 선로 설비 이렇게 하게 돼 있죠. 세 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기술의 특징 및 이제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우리가 이제 2012년도에 아날로그 TV에서 디지털 TV로 전환하면서 디지털 TV는 많은 채널을 실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TV를 다 수용하고 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방송국 간의 간섭 방지를 위해서 대역을 남겨뒀어요. 그래서 그 남아있는 주파수 대역이 아날로그 때는 꽉 차 있었거든요. 근데 디지털로 전환하니까 채널이 좀 남아서 이제 방송국 간에 이제 좀 간섭 방지를 위해서 좀 띄워놓은 대역들이 있는데 그 띄워놓은 대역을 TV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주파수가 낮죠. 우리가 DMB가 여러분들 DMB를 지금 보시진 않겠지만 DMB가 기지국 DMB 전파를 쏴주는 데가 많지 않아요. 많지가 않은데도 웬만한 데서는 다 전파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왜 얘가 많이 받을 수 있냐면 얘가 주파수가 낮기 때문에 멀리 가서 그런 거예요. 주파수가 낮아서. 그래서 도달거리가 대단히 넓어요. 이쪽 TV 화이트 스페이스가. 그러니까 DMB하고 비슷비슷한 대역인 거예요, 얘가. 왜냐하면 어차피 DTV 쪽이 DMB 쪽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건물 투과율이 뛰어나죠. 주파수가 낮아서 전파 회전도 좋고 그래서 넓은 커버리지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인 특징은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TV 화이트 스페이스의 개념도는 거기 TV 화이트 스페이스가 DMB 174에서 216메가 있고 470에서 698메가에 228메가가 TV 화이트 스페이스라고 돼 있고 무료 보편 서비스를 위해서 국가의 자원인 거죠, 주파수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동통신 주파수가 옆에 있어요. 이제 경매 주파수고요. 얘는 주파수 사용료를 받고 국가에서 경매를 해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걔네가 그 주파수를 사용해서 돈을 벌죠. 이동통신 주파수는. 근데 TV 화이트 스페이스로는 돈을 벌면 안 되기 때문에 무료 보편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국내 응용 사례는 이제 지하 터널 중대 산업재해 예방 솔루션을 현대건설에서 지금 이제 최근에 신문에 나온 것만 제가 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서상간 관광지 이동수단 내 와이파이를 제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뭐겠어요? 도서상간의 관광지 이동수단 내. 그러니까 이제 배나. 그러니까 우리 관광지 갔는데 내가 배 탈 수 있잖아요. 이제 배 타면 그 배는 인터넷을 와이파이 제공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파이 연결을 이 TV 화이트 스페이스 가지고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에서는 TV 화이트 스페이스에 산불 현장 소방차를 활용한 이동전화 중계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고궁, 박물관, 경기장, 경기장의 안내 및 경기정보,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거에 활용하고 있대요. 아니면 활용할 예정이든지. 그래서 비교는 아까 그 개념도에서도 보셨지만 TV 화이트 스페이스하고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하고 계약, 데이터 비용, 통신거리. 그러니까 통신거리가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은 주로 우리가 1km 이내에서 대부분 사용하잖아요. 기지국 하나 세우면. 근데 이제 TV 화이트 스페이스는 10에서 20km까지 간대요. 그다음에 데이터 속도는 근데 떨어지죠.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보다는. 그 다음에 이제 NTN은 넌 트레스트리얼 네트워크잖아요. 비지상 네트워크예요. 지상 네트워크가 아닌 거예요. 그 지금까지 우리가 이동통신은 지상 네트워크예요. 지상. 땅바닥에서 하는 네트워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로 몇 메타 이상 안 돼요? 몇 메타 이상 올라가면 안 돼요? 예? 100m 이상 되면 잘 안 돼요. 근데 난 한라산이나 지리산 가도 잘 되던데요.
거기에다가는요, 중계기 세워놓은 거죠. 그래서 되는 거고요. 그냥 지상에 기지국만 있다고 치면 100m 이상은 잘 안 돼요. 그래서 비지상 네트워크라고 하면 뭐냐면, 그러면 지상 네트워크가 아닌 공중에 띄워서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띄우는 거는 우리가 기구를 띄울 수도 있고요. 이제 성층권의 기구를 띄우는 거를 햅스라고 하고, 위성을 띄울 수도 있죠. 적외도 위성을 띄울 수도 있고, 이제 주로 비지상의 의미는 대부분 이제 위성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꼭 위성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기구를 띄울 수도 있는데, 기구는 위성보다는 돈은 적게 들지만, 근데, 기구를 연구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기구보다는 위성으로 하려고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상이 아닌 위성, 성층권 통신 시스템, 햅스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기지국으로 활용해 광역 커버리지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NTN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6G뿐만이 아니라 5G 어드밴스드. 그러니까 5G가 지금 5G 시대잖아요. 5G가 계속 발전하면서 이제 2025년 이제 어드밴스드가 나오고 있는데, 표준들이 그 어드밴스드에 NTN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6G까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NTN은 뭐 여기는 6G NTN으로 줬지만 5G 어드밴스드 NTN이나 뭐 똑같은 거예요. 그냥 6G만 붙여주면 돼요. 지구 전역을 커버할 수 있고, 자연재해 영향이 없고, 음영지역을 해소할 수 있고, 지상통신망 거리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거기 개념도가 있어요. UE라고 하는 거는 단말기예요. 단말기에서 위성으로 연결돼서 게이트웨이가 있어야죠. 게이트웨이 통과해서 기지국 연결돼서 코어 네트워크까지 연결되는 이런 그림을 하나 그리시면 돼요. 이제 주요 기술은 동기를 맞춰야 돼요. 하향 링크 동기, 상향 링크 동기가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전송 방식.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에러를 보정하는 방식에 크게 FEC하고 ARQ가 있는데, 현재 이동통신에서는 이 두 개를 섞어 쓰는 HARQ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HARQ는 다시 에러가 나면 다시 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시 데이터를 달라고 하는데 위성이 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지상 네트워크면 내가 기지국으로 연결해서 기지국에서 다시 데이터를 주면 되는데, 이게 중간에 위성이 껴있다고 갔다 오는 시간이 엄청 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새로운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빌리티 증진은 뭐냐면, 이거는 아까 이야기했던 핸드오버하고 비슷한 문제예요. 위성이 더 빨리 돌아. 그러니까 이게 트래킹 영역, 그러니까 어느 영역을 담당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핸드오버, 모빌리티 증진이라는 말은 핸드오버 비슷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연속성은 NTN하고 그러니까 비지상 네트워크하고 지상 네트워크하고 연결을 잘 해서 인터페이스가 잘 되게 해야 된다. 이런 기술적인 기술들을 개발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NTN하고 지상 네트워크하고 비교했어요. 비교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에서 준 거하고 다른 거, 그 반대되는 거하고 비교하시면 대부분 맞아요. 그래서 비교는 딱 제가 4개만 하라고 하거든요. 4개. 딱 4개만 하시면 돼요.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저는 3개만 하고 싶은데요. 3개 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4개 하셔야 돼요. 5개 하고 싶은데요. 5개 안 돼요. 딱 4개만 하세요. 그게 딱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답을 맺은 말은 딱 2줄 이내, 정의 딱 2줄, 필요성 4줄, 그림 4줄,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주요 기술 이번에 나에 있는 거 몇 줄이에요? 4줄.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문제를 딱 푸시면요, 여러분들 답안지 하나에 몇 페이지예요? 예? 14페이지잖아요. 14페이지 딱 끝까지 딱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쓰면. 그 포맷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지금 거기 줄이 쳐져 있잖아요. 뒷장 넘겨보면. 그 이상 거기 2줄 띄우라는 거예요. 2줄 띄우고 다음 문제 시작하시면, 이렇게만 쓰실 수 있으시면 딱 14페이지에 딱 끝까지 딱 줄이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 포맷으로 만든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UWB의 임펄스 라디오 방식하고 캐리어 방식. UWB는 이제 정의가
주파수의 25% 이상 점유 주파수 대역폭을 차지하는 시스템 또는 1.5기가 이상의 점유 대역폭을 차지하는 무선 전송 통신 기술이죠. 그 언더레이 무선 기술이고요. 광대역 초고속 전송이 가능하고 위치 인식이 가능하고 근거리 저전력. 그래서 얘를 WPAN 기술의 하나로 분류하죠. 802.15 기술로 분류하는 거고요. 이제 거기 개념들을 보시면 임펄스 라디오 방식하고 캐리어 방식이 있어요. 이제 주로 임펄스 라디오 방식은 1나노초 이하, 그러니까 대단히 짧은 펄스를 이용해서 임펄스로 쏘면은 계속 신호를 임펄스로 날리면 어떻게 돼요? 임펄스라고 하는 거는 광대역이죠. 그러니까 광대역으로 퍼지기 때문에 잡음 랩에 리아로 깔려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방식이 있는데, 이제 주로 SS 방식이나 OFDM 방식을 사용해서 반송파는 전송을 해요. 그래서 주로 임펄스 라디오 방식은 고정밀 위치 추적,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 방식은 아주 많은 데이터의 전송에 주로 많이 사용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임펄스를 사용하겠다 하면 그런 칩을 만드는 쪽은 주로 위치치기를 하는 쪽에 많이 응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라헤르츠 주파수의 특징 및 응용 분야는 테라헤르츠라고 하는 거는 광파하고 전파를 주파수 대역으로 보면 다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100기가에서 10테라까지의 주파수가 테라헤르츠 영역이기 때문에 광파하고 전파의 특성을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전자기파죠. 그래서 특징을 보면 파장이 짧아서 아주 높은 직진성이 있고 투과성과 광파의 직진성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전파의 투과성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파수가 높은 대신에 파장이 아주 짧아지기 때문에 산소, 수증기, 그러니까 물 이런 데 주로 흡수가 많이 되고요. 그런데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에 무해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테라헤르츠 개념도는 주파수 거기 표현해 놨어요. 2개. 그 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는 거기 응용 분야에 문제에서 요구한 게 있어요. 주로 테라헤르츠 주파수 지금 여기에서 중요한 건 다른 응용 분야는 막 그냥 쓰면 되는데 6G 이동통신을 반드시 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6G 이동통신 때문에 낸 문제거든요, 얘가. 2030년도에 그러니까 상용화할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6G 이동통신 주파수로 테라헤르츠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테라헤르츠 주파수하고 뭐 다른 거를 비교해도 되는데 그냥 밀리미터파 하고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6페이지에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의 기본 원칙하고 구성 요소. 제로 트러스트는 반대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보안은 어떻게 했냐면 내부는 트러스트 영역, 외부는 비신뢰. 그러니까 안에는 신뢰하고 외부는 비신뢰해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경계 보안을 했다고요. 그래서 외부와 내부의 경계에 방화벽을 두죠. 이런 경계 보안을 했는데 지금 보안 모델은 어떤 식으로 바뀌어가고 있냐면 야 이제 내부도 신뢰 못하겠다. 그러면 내부를 신뢰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인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부 사용자도. 그러니까 그러면 네트워크를 어떻게 해요? 짧게 잘라야죠. 세그멘테이션을 해야 된다고요. 내부를 짧게 자른 다음에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인증,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할 때 인증. 이런 식으로 하는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요즘 이제 이슈예요. 그래서 기본 원칙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자. 그리고 이제 인증 체계를 강화할 수밖에 없고요.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이란 말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네트워크를 이제 짝에서 이동할 때마다 인증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정의 경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개념도 그래서 개념도는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뒤에 보시면 제로 트러스트하고 경계 기반의 보안에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제로 트러스트는 기본 가정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놈도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경계 기반 보안은 내부는 신뢰하고 외부는 비신뢰하는 거고요. 보안의 중심은 그래서 사용자 중심으로 인증하고 사용자나 기기를 항상 인증하고 하겠다는 거고요. 얘는 경계 기반은 우리가 이전에 방화벽을 둔 모델은 항상 경계가 있어요. 네트워크 경계를 두고 어디는 신뢰하고 어디는 신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보완을 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통제는 최소 권한만 줘요. 모든 사용자한테. 근데 경계 기반은 내부 사용자들은 그냥 필요한 모든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제로 트러스트는 다단계 인증, 여러 개의 인증 체계를 두고 있고요. 경계 기반은 한 번 인증으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비교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DC 비상전원 설비 중 ATS하고 CTTS. 제가 이제 저도 얘를 몰랐어요. 제가 뭐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니까 몰라서 이제 찾아보니까 ATS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IDC에 전원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만 알면은 어떻게 운영되냐면요. 여기 IDC 센터가 있어요. 원래 IDC 센터는 전원을 발전소 두 곳에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전원 1, 그러니까 전기가 이렇게도 들어오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 딱 아예 여기 이 발전소가 파괴가 됐어요. 그러면 지역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분리된 쪽에서 그러니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뭐 어디 다른 쪽 하나의 발전소면 다른 쪽 발전소 거를 이 두 곳에서 원래 받도록 돼 있어요. 잘 구성이 돼 있는 데들은 항상 이렇게 받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받으면서 내부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 있냐면 저는 이제 이거는 이제 잊어버리고 어떻게 돼 있냐면 이 두 곳이 다 파괴가 되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얘는 멈추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비상 발전기가 있어요. 얘는 석유로 돌려요. 석유. 그래서 자동차 휘발유로 돌리고요. 경유예요? 뭐 하여튼 석유에서 경유 뽑는 거 경유로 돌린대요. 경유로 그래서 항상 IDT 센터 가면 옆에 이런 경유 탱크가 있어요. 경유 탱크를 항상 지어요. 경유 탱크가 있고요. 그러면 이 전원이 부서지면 비상발전기를 바로 돌려요. 바로 돌리거든요. 얘는 며칠까지 버틸 수 있냐면 3일에서 4일 정도 버틸 수 있어요. 비상발전기 돌려서 IDC 센터를 돌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 이제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전기를 받아서 항상 축전지 설비가 있어요. 배터리라고 하니까 좀 없어 보이는데 축전지 설비가 있어요. 얘는 얼마나 버틸 수 있어요?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1시간은 아니고요. 1시간은 UPS가 있잖아요. 우리가 UPS가 있어서. UPS가 있죠. UPS는 한두 시간? 1시간이라고 하죠. 얘는 그냥 몇 시간 더 기니까 얘보다는 얘는 그냥 배터리 설비를 쭉 쌓아놓고 하는 거죠. 얘는 한 몇 시간. 이렇게 비상전원 설비를 다 갖추고 있어요. 원래 원칙적으로는 전원 자체를 또 딴 데서 또 받아서 한 곳이 끊어지면 한 곳에서 공급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지금 여기 그려져 있는 그림은 뭐냐면 A파워는 뭐예요? 전원 하나예요. A파워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B파워는 지금 비상발전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B파워. 그러면 얘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죠. ATS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끊어졌어요. 전원이. 그러면 얘로 절체를 해야 되죠. 그러면 절체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순간 정전이 되는 거예요. 순간 정전.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근데 거기 옆에 CTTS는 어떻게 돼 있어요? 두 개가 있죠. 여기에.
이렇게 돼 있죠. 항상 다 이렇게 두 곳에서 얘는 정전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위치가 얘는 하나고 얘는 두 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간편한 거예요. 그래서 CTTS는 정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클로즈드 트랜지션 트랜스퍼 스위치. 그래서 이제 IDC의 정전이나 단선, 단락 등의 정기적 사고 등으로 인해서 전력이 공급이 중단될 때 자동으로 공급되는 전원 공급 장치가 ATS 방식이냐 CTTS 방식이냐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중에 ATS 방식은 순간 정전이 발생하는 방식이고 CTTS 방식은 무정전으로 시스템을 운영하는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제 뭐 저도 자세한 건 몰라요. 제가 뭐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비교표를 ATS하고 CTTS를 해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전기 쪽 관련된 문제라서 사실 저는 적정하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솔직히 우리 쪽 문제로는 적정하지 않은 문제다. 물론 알고 있으면 좋죠. 알고 있으면 좋은데, 제가 이 설비는 왜 하냐면, 이 구조는 제가 왜 하냐면, 제가 IDC 센터를 감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ATS냐, CTTS냐, 이 정도는 몰랐어요. 근데 요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을 이용한 정보통신망 관리 방안. 그래서 1번에는 뭐를 썼냐면, 디지털 트윈을 썼어요. 디지털 트윈은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을 디지털 공간에 구현해서 컴퓨터로 구현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구현해서 시뮬레이션하고 미래 결과를 미리 예측해서 예측 검증하여 현실 세계에 응용하는 기술.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빠진 내용이 있어요. 여기는 현실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디지털 트윈이에요. 얘는 가상 공간이죠. 디지털 트윈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디지털 트윈 얘만 현실 세계하고 똑같이 만들어 놓은 디지털 공간의 쌍둥이잖아요. 쌍둥이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를, 여기에서 얘가 움직이잖아요. 요거를 끌고 와야 돼요. 데이터를. 그래서 현실 세계를 계속 얘가 반영하고 있어야 돼요. 이 대표적인 기술이 IoT잖아요. IoT 데이터들을 현실 세계 센서들을 다 붙여서 그쪽에서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얘가 다 현실 세계를 반영해서 그대로 움직이게끔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트윈만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의 데이터들을 다 끌고 와서 얘가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요. 요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래서 생산기간 및 비용 절감, 실시간 모니터링 및 사전 대응, 다자간 의사결정, 제품 설계 효율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정보통신망 관리 방안은 이제 결론은 여기가 이 현실 세계 정보통신망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보통신망을 똑같이 디지털 여기에 만들어 놓고 정보통신망에 움직이는 데이터들을 얘가 다 끌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실시간 감시나 시뮬레이션, 정보 보안, 관리 업무 등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트윈하고 빅데이터를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공사의 위험성 평가, 이제 공사의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서, 그러니까 위험한 작업이나 위험이 예측되는 것들을 미리 사전에 예측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자. 미리 계획을 세워서 그거를 이행하는 거를 위험성 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사고를 막자는 거예요, 사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위험성 평가를 하는 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고 예방이 목적이에요, 사고 예방. 산업재해 감소시키고, 사망사고 감소시키고, 이런 것들이 목적이고요. 거의 개념도에 있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는 올해 나온 거를 제가 참조해서 넣은 거예요. 올해 작년하고 약간 바뀌었는데, 이제 저희 안전관리자가 올해
받고 와서 2달 전에 저한테 이거를 한번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이제 그거를 6단계까지 넣은 거예요. 사전 준비, 위의 위험 요인 파악, 위험성 결정,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 평가 결과, 공유 교육, 그 다음에 감소 대책 이용 확인, 이렇게 6단계로 돼 있고요. 실시 시기는 최초 평가를 무조건 어떤 공사가 시작되면 최초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최초 평가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공사 시작 시 최초로 실시하는 평가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최초 평가에서는 그 공사에 대해서 위험한 작업 요인들은, 위험한 요인들은 뭐가 있고, 그래서 위험 대책을 세워서 이행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시 평가하고 정기 평가가 있어요. 정기 평가는 주로 이제 연 단위로 하는 거고요. 수시 평가는 새로운 공종이 나타나거나 이러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위험성 평가하고 설계의 경제성 평가, VE를 비교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용량 계산서는 거기 이제 정의를 보시면 정보통신공사에서 용량 계산서라고 하는 게 뭐냐, 정보통신 설비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량을 계산한 세부 계산서라고 정해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과설계 방지 때문에 주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장 배터리라네. 저장 장치를 구매해야 되는데 저장 장치를 너무 과하게 잡으면 안 되고, 과하게도 잡으면 안 되지만요, 너무 조금 잡아도 안 돼요. 조금 잡아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용량을 계산해서, 저장 장치 용량을 계산해서 적정한 용량으로 구매를 하는 게 최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는 거고요. 거의 개념도는 제가 이 용량 계산서의 개념도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제가 예전에 했던 IDC 센터 할 때 용량 이렇게 계산한 용량 계산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는 프레임 사이즈하고 초당 프레임 수가 나오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저장 장치는 초당 영상 스트림 데이터 크기 해서 산출식은 비트레이트, 초당 몇 메가가 날아가느냐, 이거에 86,400을 곱하면 하루치 초예요. 하루 초가 86,400초예요. 하루가. 그 다음에 얘를 이제 8로 나눠야 돼요. 바이트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몇 대냐. 그 다음에 이제 하루는 이미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저장 기간은 며칠로 할래? 이거에 따라 저장 장치가 달라져요. 여기에 하나 더 하자면 우리가 열 공간을 몇 프로로 잡을래? 20%를 더 준다든지 이렇게 잡죠. 주로 20% 더 주죠. 그래서 이제 잡으면 돼요. 이제 주요 설비의 용량 계산서는 아까 MVR,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있는 MVR 용량 계산서는 아까 저장 장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장 장치의 용량 계산서도 있지만 특히 우리 쪽에서는 방송 앰프 용량 계산서를 하죠. 왜냐하면 스피커 대수에 따라서 앰프를 몇 와트짜리를 쓸 건지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TV 전개 강도 계산서라는 것도 있어요. 이제 헤드엔드의 증폭기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산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전화 데이터 용량 계산서도 있어요. UTP 포트수, 뭐 단장 규격 이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설계 설명서하고 비교했어요. 한마디로 시방서하고 주로 용량 계산서는요 엑셀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2교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이제 확산 코드 DSS 통신은 제가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2교시형이라고 하는데 2교시형도 요 포맷으로 2교시형은 포맷이 1교시형보다는 되게 약해요. 근데 이제 요렇게 쓰라고 많이 해요. 근데 하여튼 3페이지 반 정도 쓰는 거예요. 지금 딱 보면 뒤에 넘겨보시면 41페이지 보시면 또 줄 그어져 있어요. 거기까지 쓰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개요 먼저 쓰고 또 거기 1번하고 2번은 1교시형하고 거의 똑같아요. 정의의 줄수만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로 우리가 대역을 확산시켜서 통신하는 방식은 저에너지 광대역, 그 다음에 SNR을 향상시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타 시스템과의 간섭이 아주 적고요.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확산 코드를 사용하죠. 그 확산 코드 자체가 보안 기능이 있어요. 1차 보안 기능.
그걸로 완벽한 보안은 되지 않지만 보안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어야 되고 거기 이제 개념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1, 0이다 이렇게 치면 여기에 확산 코드를 어떻게 곱하냐면 확산 코드는 훨씬 더 빠른 속도 거를 곱하죠. 이게 이제 얘는 데이터고요. 얘는 확산 코드인데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곱해서 보내면 송신을 하면 수신 측에서 똑같은 확산 코드를 곱하면 이 데이터가 튀어나오죠. 다른 확산 코드를 곱하면요. 역확산이 돼요. 역확산이 돼서 아무런 것도 뽑히지 않고 이상한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전혀 엉뚱한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거를 표현한 개념도가 지금 거기 2번의 가 개념도예요. 거기 원천 신호의 심볼은 데이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칩 코드는 확산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확산된 신호의 심볼이 나오는 거고 그거를 시간상의 데이터로 표현한 게 그 옆에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제 확산 코드하고 비확산 코드를 비교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아까 제가 지금 그린 확산 코드의 확산 코드가 그 그림에서 있고 확산 코드를 곱해서 데이터가 나오는 거가 앞에 그림이고요. 뒤에 그림은 뭐냐면 전혀 엉뚱한 확산 코드를 곱했을 때 나오는 거를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물어본 확산 코드 간 직교의 개념이 뭐냐? 거기 3번에 가보면 보시면 확산 코드 간 직교의 개념은 수학적으로 다른 코드하고 사이에 상호 상관이 0인 코드를 확산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개념은.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시면 확산 코드의 조건 및 특징은 확산 코드의 조건은 뭐냐면 모두 평균하면 0이 돼야 돼요. 확산 코드 자체는 평균하면 0이 나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부호끼리 곱하면 모두 1 나오고요. 두 부호를 비교하면 같은 비트하고 그러니까 확산 코드는 같은 비트하고 1, 0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같은 코드하고 다른 코드를 다른 것들을 비교하면 0하고 1의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확산 코드의 특징은 대역을 확산하는 특징이 있고요. 다중 접속의 그러니까 개념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직교성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요 특징 쓰라고 한 게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궤도 군집위성 통신망 구축 시 채널 저궤도 군집위성은 뭐 저궤도의 위성을 띄우는 거니까요. 이거는 이제 설명을 접고 거기 문제에서 이야기한 통신망 채널 환경 및 전송 채널 모델. 거기 채널 환경을 제가 그렇게 그려놓은 거는 뭐냐면 지상 네트워크는 보시면 넌 LOS 환경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고 위성과는 LOS 환경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전송 채널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냐면 패스로스는 최종 로스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위성 간에 PLP, 패스로스 B, 패스로스 에코, 패스로스 G, 패스로스 S로 구성이 되는데 B는 뭐냐면 기본 경로 손실. 프리스의 전력 전송 방정식에 의해서 거리에 따라서 신호는 감소가 되죠.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P2는 건물 진입 손실. 그 다음에 PG는 대기가스로 인한 감쇄. 이거는 뭐예요? 대륙권에서 손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PS는 성층권, 전리층에서 손실을 PS라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저궤도 군집위성 통신망의 핸드오버 특성은 핸드오버 특성 거기 4번에 보시면 지상통신 시스템에서는 사용자의 이동에 의해서 핸드오버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는 위성의 이동에 의해서 핸드오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셀 직경 50km 기준으로 약 6에서 7초에 한 번씩 핸드오버가 발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위성이 내 위를 지나가 버리면 다가오는 위성이 내 신호를 받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위성 간에 핸드오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신호를 다시 받아서 인터넷에 연결시켜 줘야 되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는 거기 이제 정의는 뭐
방송통신, 무선설비, 전자파 관련기기 등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 법령상의 각종 기술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인체 보호 기준을 만족했는지 여부를 인증하는 제도가 방송통신 기자재 관련 적합성 평가 제도고요. 이거를 도입하게 된 이유가 전파 질서를 확립하고 기기 성능 확보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개념도는 방송통신 기자재를 제조하거나 판매하거나 수입 시 적합성 평가 시험을 거쳐서 적합성 평가 표지를 부착 KC 인증을 붙이게 돼 있죠. 그래서 시장 유통을 하게 돼 있는 개념들을 거기에 그려놨어요. 그래서 특징 비교를 이제 방송통신 기자재 적합성 평가하고 사용전 검사하고 비교해서 거기 2번에 나의 비교표 그렸고요. 얘는 전파법 제58조의 2 방송통신 기자재 등에 대한 적합성 평가라는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평가 절차는 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에 대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유형은 어떻게 되냐. 이거는 적합인증이냐, 적합등록이냐, 잠정인증이냐는 뭐에 따라서 나눈 분류냐면 전자파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냐에 따라서 있을 게 많이 우려가 돼. 그러면 적합인증을 받도록 하는 거예요. 인증은 반드시 시험기관에 의뢰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적합등록은 뭐예요? 시험해가지고 그냥 등록만 하면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영향이 덜한. 그럼 잠정인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내가 우리 회사에서 신제품을 만들어서 신제품을 만들면요, 걔는 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걔는 일단 죄송합니다. 잠정 인증을 해주고 나서 안전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잠정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가 잠정 인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비 서류 해서 그냥 있는 거 정리했어요. 이거를 전파관리소에 가면 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대로 다 캡처해서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로 터널, 도로가 아니라요, 도로 터널이에요. 터널이라는 재해 예방 및 사고 대응을 위해 설치되는 정보통신 경보설비. 거기 개념도에 있는 그림이 제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감내하고 있는 현장에 PPT에 있는 자료를 그냥 거기 갖다가 넣었어요. 거기 잘 보시면 뭐가 있냐면 환기팬, 모니터링 제어, 그 다음에 긴급전화 제어, 방송 제어, LCS 제어, 그 다음에 뭐 실시간 CCTV 영상 모니터링 제어, 진입 차단막 제어, VMS 제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이제 한정된 공간에 그림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도로 터널은 되게 위험한 공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사고 날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안에서는 사고가 나면 큰일 나요. 사고가 나면은 그래서 항상 터널 주요 국도까지는 뭐가 있냐면 앞에 진입 차단막이 다 있어요. 진입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니까. 이번에 우리가 수해 때 제가 좀 안타까웠던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진입 차단막만 있었으면, 차단막 시설만 있었으면은 사실 사고를 많이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는 국도가 아니라 지방도예요. 지방도라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서 제가 지방도 예산 좀 들여서 진입차단막 좀 만들지고 안 만들어 놔가지고 참 안타까웠는데, 하여튼 이제 도로터널 방제 설비는 왜 필요하냐면 터널 사고 예방이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사고가 이미 났다 그러면 초기 대응이 중요하거든요. 초기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구조 활동을 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한 피난 대피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도로터널 방제 설비를 보면 사고 발견 설비는 CCTV, 비상전화, 화재 감지기 이런 게 있고요. 경보 설비는 비상방송, 라디오 재방송, 정보 표지 설비, 진입 차단망 설비가 있고요. 소화 설비는 소화기, 옥내 소화전, 그다음에 이제 피난 설비는 유도 설비가 있어요. 거기 이제 화살표 그려진 것들. 그다음에 피난구 유도 표지, 재현 설비가 있어요. 재현 설비가 아까 팬 화재가 나면 연기를 빼줘야 돼요. 빠르게. 그래서 팬을 돌리죠. 그다음에 이제 화재 진압 보조 설비가 터널에 비상 컨센트 같은 게 다 있어요. 거기 전기 꽂을 수 있는 데가.
다 만들어놔요. 그 다음에 이제 무선통신 보조 설비도 설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설비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경보 설비만 뽑은 게 옆에 그림이에요. 비상벨이 있어요. 50m 간격으로 제가 비상벨이 있는 걸로. 그러니까 대부분 소화기 옆에 비상벨이 있어요. 누르면 돼요. 그 다음에 CCTV 있어요. 그 다음에 비상전화 있어요. 비상방송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 재방송 있어요. 라디오 재방송은 FM하고 DMB는 모든 터널에서 다 수신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를 하기 위한 설비예요. 그러니까 터널 깊숙이 들어가면 터널 바로 들어가면 들리지만 안쪽으로 진입하면 진입할수록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들리게 하기 위한 중계 설비들이 터널 내에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정보 표지 설비, 이 VMS라고 하죠. 요런 게 이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앞에 터널에 사고가 났으면 그 앞에 VMS 설비에다가 표시를 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진입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들만 사실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런 VMS 설비만 좀 있었어도 좀 많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설비의 역할이 중요한데 궁평지하차도인가요? 거기에 설비들이 안에는 제가 많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 그 사고를 좀 저는 많은 부분에서 막을 수 있는 사고였는데 그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제가 왜 특히 안타까웠냐면 제가 도로 터널을 지금 감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경상북도의 도로 터널 국도만 이제 경상북도의 국도에 터널이 175개가 있어요. 국도 터널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런 설비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지 제가 이제 알고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 2.4GHz 대역 무선랜 출력이 전파법 기준치를 초과해서 뭐 아까 설명드린 거 있죠. 그래서 무선랜에 대해서 개요는 쓴 거예요. 그 다음에 2번도 무선랜에 대해서 무선랜의 개념도 하고 표준이 뭐가 있다 이렇게 쓴 거고요. 3번에 이제 답을 쓴 거예요. 3번에 우리나라 무선랜의 규정이 어떻게 되냐. 거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라는 고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8번에 무선 데이터 통신 시스템용 무선기기에서 2.4GHz에서 2.483.5MHz는 10mW 이하 또는 메가헤르츠당 10mW 이하로 돼 있죠. 그러면 거기 나번에 제가 무선랜 출력을 계산해 놨어요. 2.4GHz 대역에서 10mW 메가헤르츠당이므로 우리나라에서 출력 가능한 무선랜은 무선랜 한 채널이 몇 메가요? 22메가예요? 22메가잖아요. 220mW까지 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4GHz 대역에서 출력 가능한 안테나 이득 일단 제외하고 10로그 220으로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23.42dBm 나와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 이상을 초과해서 뭔가를 쏠 때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출력으로 송출할 경우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사르 측정 대상이다. 얘는 사르 측정 대상이라고 해서 일단 인체로부터 20cm 이내에 위치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 설비가 대상 기기예요. 사르를 측정한. 그러면 무선랜은 우리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르 측정 대상인 거예요. 일단 무선랜만 가지고 보더라도. 그래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작게 썼어요. 뭐 사실 저주파에 많이 노출이 되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 이제 알려진 거에 의하면 이제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고 돼 있고요. 고주파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 우리가 사람이 열적 상승 요인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2.4기가 무선랜 거기 이제 두 줄 쓴 건데 맨 밑에 따라서 2.4기가 무선랜이 대출력으로 송실될 경우 인체 체온 상승을 유발시킬 수 있고 기타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요 정도만 썼어요. 뭐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쓰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로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을 그렇게 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계산하는 그 구성도 이거 네트워크 장비 규모 산정 지침할 때 제가 구성도를 이거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제가 구성도를 한번 그리거든요.
근데 그런 조건이 다 빠진 구성도가 요 구성도예요. 보세요. 똑같은 구성도잖아요. L2 스위치. 1, 2층이 동일하고 5대 들어가고 2대 들어가고 거기 이중화를 고려해서 그다 방화벽 2층 전산실까지 연결하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 설명을 해놨어요. 제가 나번에 설명을 보시면 공공기관 건물 내 1층과 2층에 100명이 근무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각 층에는 20명 단위로 그룹핑이므로 각 층의 접속형 스위치는 5대가 필요하다. 각 층에서 이중화를 고려해서 분배형 스위치 2대를 배치했다. 그 다음에 전산실에 이중화를 고려해서 백본 스위치, L3 스위치를 2대 배치하고 전산실에 이중화를 고려해서 방화벽을 2대 배치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내부 서버팜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 그래서 딱 구성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설계 내역서 작성은 아까 제가 한 대로 똑같이 한 거예요. 명칭, 규격, 수량, 단위, 단가, 금액 해서 4,450만 원 나와요. 이것만 하면. 그 단가는 어떻게 뺐어요? 그냥 제가 잡은 거예요. 그런 거는 고려하지 말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예, 그 다음에 이제 맨 앞에 다음 장으로 와서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거. 여기 5분 내에 끝나요. 예. 일단 뭐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거 안 보셔도 되고요. 수도학원은 수도학원은 5개의 반이 있어요. 5개의 반. 일단 일단 학원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직접 수강을 해야 되는 이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대면 과정이 일단 이론반이 있어요. 저는 이제 따로 뭐 정규 이론반,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심화반, 세 번째로 멘토반이 있어요. 이제 이거는 뭐냐? 이거는 그냥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반은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다른 거 없고요. 이제 전체 과정을 책을 하나 뗀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다들 멘토반이 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아니에요. 사실은 이 이론반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에요. 이론반을 잘 못하시면 나머지 반 가서 되게 힘들어요. 이론반 과정을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셨으면 좋겠는데 하라는 대로 안 하세요, 대부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심화반은 이제 이게 됐다. 이게 되면 얘는 이제 답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제가 이거를 요렇게 답을 푸는 거를 다 알려드리거든요. 그냥 제가 이것만 던져주고 이렇게 푸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요거를 어떻게 푸세요라고 세세하게 알려드리고 대처하는 방법도 알려드려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배우는 과정이 심화반이고요. 이게 되면 이제 나는 공부도 웬만큼 돼 있고 쓸 것도 있고 어떻게 답을 쓸 줄도 알면 그거를 연습하는 과정이 멘토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하여튼 3개의 과정이 운영되고 있고요. 얘는 8월 12일인가? 얘는 8월 12, 얘는 8월 26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냥 멘토반, 아니 이론반 무조건 신청하시면 되고요. 나는 공부를 몇 년 했어. 근데 계속 제자리인 것 같아. 그러면 심화반을 하시면 맞아요. 근데 나는 내가 답을 웬만큼 썼는데 점수가 50점 뭐 근처인데 점수가 안 나와. 그러면 멘토반을 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코로나 때 생긴 건데 비대면 과정이 있어요. 코로나 때 생긴 건데 아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제 명칭은 얘는 왜 만들었냐면 이론반을 했는데 심화반에
가게가 뭐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론반을 잘 안 하신 거예요. 근데 이론반을 다시 듣기 싫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거예요. 여기 중간 과정으로. 근데 심화반을 했는데 또 멘토반으로 나는 답을 잘 못 써. 그것 때문에 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 이 중간 과정으로.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론반을 했는데 내가 이론은 웬만큼 아는데 서브노트를 못 만들었어. 그 서브노트를 안 만들고는 심화반에 가면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브노트를 내 거를 하나 만들고 싶은 분들이 이 과정을 하시는 거고요. 암기는 제가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체크는 해요. 체크는. 암기를 해야 된다. 계속 체크는 하는데 암기를 제가 했는지 안 했는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암기를 해야 되는지는 알려드려요. 이제 그런 부분에 온라인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운영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서브노트는 어떤 것들을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고 아이템은 드리고 작성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돼요. 입안에 들어오시면 안 하시면 안 돼요. 입안에 들어오셔서 문제를 풀면은 안 돼요. 제가 이거는 학원하고 전혀 상관없는 과정이에요. 얘는 줌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비대면으로 줌 연결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숙제를 안 했어. 그러면 제가 돈 돌려드리고 안 해요. 왜냐면 제 맘이잖아요. 숙제를 안 하면 그 과정을 운영할 필요가 없거든요. 여기는 하루 안 나오셨어.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학원하고 계약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나와도 뭐라고 못해요, 사실은. 물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죠. 왜 안 나오시냐고. 근데 이 과정은 완전히 저하고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안 하면은 그냥 안 해버려요, 제가. 그래서 제가 여기는 많이도 못 해요. 한두 명 정도씩 분이 못 해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하면 신청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시겠다고 하시는, 나는 정말 열심히 하고 싶다, 이런 분 아니면 신청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얼만큼 열심히 하실 건지를. 열심히 안 하실 분들은 아예 그냥 신청하지 않으시는 게, 왜냐하면 안 좋게 끝나잖아요. 중간에 돈 돌려드리고 안 하겠다고 하면은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떠한 케이스도 내 말을 100% 믿고 열심히 하실 분들만 하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오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다 알려드려요. 이론반도 알려드리고 심화반도 알려드리고 멘토반도 알려드리니까 각 과정에 맞게 제가 이제 그거는 끌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40분, 저 시계로 40분 조금 넘었어요. 55분까지 쉬고 3, 4교시 할게요. 네.